여야 간 예산안 합의로 예산 정국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예산 정국 내내 예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리스크와 각종 신당설이 예산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 옅어지겠지만 김건희와 신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권의 핵심 이슈 자리를 굳게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가 유력하고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탈당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치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곡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늘 한 발 앞서서 전국을 분석하고 전망해온 디톡스가 오늘도 한 발 앞서 가보겠습니다.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치보건 프로젝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출판 기념회 많이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모였습니까? 한 5천 명 모였는데요. 5천 명이요? 예. 네.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보도했더라고요. 주최 측 추사는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강풍주의보 때문에 이 완도의 섬, 진도의 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쪽 많이 가봤으니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한테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내가 다리 전문가다. 진도대교, 목포대교, 천서대교를 내가 놓은 사람인데 필요하다. 오히려 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방송에서 공약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대표님 11월 네. 말쯤에 대구에서 네. 이제 정치 토크쇼 네. 했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어차피 문자 그냥 돌리고 3일 전에 예고한 거니까요. 그냥 게릴라성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조금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기가 좀 수월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대단한 건 한 해남 인구 한 5만 되나요? 6만 5천. 6만 5천. 그러니까 모 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구라 그러면 그래도 한 240만 되는 도시인데 거기서 1,600명 이 정도랑 6만 명 중에서 5천 명 정도면 아니 완도 진도에서 다 나오시고. 예, 그래도 네. 그게 대단한 게 그러면 우선 술 마신 10%는 무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로 아니, 덕담만 하셔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키워드는 한동훈입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네, 어제 저 발언이 보도될 때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직 수락 시사 이 정도로 보도됐는데 오늘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상임고문단 간담회가 오늘 있었고 거기서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상들 하셨죠? 예, 예상했습니다. 원래 상임 고문들 중에 보면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지만은 민정당 때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임고문단에. 네, 우리 민정계, 민주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근데 민정계가 좀 많으십니다. 근데 이 민정계 분들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좀 세신 분들이에요. 그래서는 대통령이 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예를 들어 저를 몰아내기 위한 대통령의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도 대통령이 정했는데 이런 방향이고, 약간 민주계 성향이 강한 분들은 야, 어떻게 대통령이 당대표 건데, 약간 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원장님, 이게 국민의힘이 중진연석회의도 했고 비대위원장 문제 때문에 의총도 했고 그리고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도 했고 오늘 급기야 이제 상임고문단에게 이제 최종 뭔가 설명을 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뽑을 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예.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보려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회의를 했지만은 명령은 떨어졌고 복종과 줄잘서기의 DNA가 있는 곳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 더 각오하는 예. 한동훈 장관이 탁 공갈을 치더라고요. 나는 선대위원장도 하지 않고 입당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과거 MB 때는 만사 형통, 예. 형님 통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검사 형통, 검사 출신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는 형님은 방송 장악위에서 방통위원장, 아는 동생 아바타 쌍둥이 형제 한동훈은 당권 장악하러 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미 확정된 거예요. 국민의힘 DNA 말씀을 하셔서 조금만 곁길로 세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봄, 워낙 그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1980년대 50 상황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민의힘의 뿌리가 그 당시 50 아니냐. 전두광, 영화 속 인물인 전두광 후예들 아니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우리는 YS의 후예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어가는 게 예, YS 정신을 이어가고 YS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다 하면은 저도 웃지 않죠. 네, 그렇지만 전부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전두광 후예들이. 제가 되게 재밌는 게 2012년에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양 빌딩 6층에 저희 이제 당 대표실 회의실이 있었어요. 예. 비대위원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저 어느 날 회의에 일찍 가가지고 살살 돌면서 볼 거 없나 이렇게 그 중앙당사 회의실 들어보는데 딱 걸어가는 당직자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대위원님 그 의자 하나 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밑에 뭐가 붙어있는지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실 그 원탁에 있는 의자를 뒤집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가운데 딱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의자는 민주정의당의 자산입니다. 아, 민정당, 민주정의당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민주정의당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의자 회의실에 우리가 매번 보면 나오는 원탁 의자가 민정당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김무성 대표 시절을 겪었고요. 네, 김무성 대표 시절에는 항상 김무성 대표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YS 정신을 바탕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네, 그래서 상향식 공천도 얘기하고 자유주의적 면모를 많이 드러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또 오시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또 그런 분이 약간 달라졌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 오셨을 때도 홍준표 대표도 YS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YS성을 좀 강조하려고 했었고 네,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부채에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언급 자체도 안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당에 혼란을 주긴 하는데 예. 저는 민정계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현역 정치인이 없고요. 상임 고문 정도만 계시고 민주계도 없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서울의 봄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는 DNA는 뭐 계승이 안 됐지만 사람으로서는 당이 예전에는 군부에 지금에는 또 다른 권력인 검찰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평행 이론으로 달리는 거지. 예, 뭐 사람이 중간에 계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군 하나에서 지금은 검찰 하나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 형통이죠. 그래서 YS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우리는 YS를 계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을 운영하는 방식, 그 본질은 검찰 하나회라고 그렇죠. 규정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끝난 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간담회, 당 지도부하고 고문단하고 간담회를 하고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한동훈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상임 고문 중에 한 명인 유흥수 고문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아니, 전 비유가 좀 이상한 느꼈는데 이용수 고문님 뭐 잘 알고 전 잘해주시는 분이지만은 분명히 작년까지는 대선 지선 이기고 있었고, 근데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임진왜란을 비유하자면은 선조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네, 이건 뭐 해가지고 다 내쫓고 이제 원균한테 맡겨가지고 갔더니만은 7천량에서 다 털어먹고 이제 12개 남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팀 원균이 해야 된다는 약간 팀 선조 원균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이순신으로 둔갑하는지 이게 보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시각부터가 약간 달라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멀쩡한, 그러니까 대선 지선 이기던 당을 3연승 하던 당을 지금 선조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금 나락간 거거든요. 네. 유용수 전 외통위원장이고 외교위원장이고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주일대사 하신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주일대사가 마지막 그 네, 공직이더라고요. 일본통이고 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할 때 같이 일본에 가서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예, 일본 통이라서. 네, 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제 양반이 나이 드셔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 50 때는 이런 직함이 있더라고요. 1980년부터 치안본부장을 했고요. 네, 그렇죠. 1980년이면은 바로 이제 신군부가 사실상 권력을 쥔 그 시기이고, 그 다음에 1984년에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고요.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와서 뭐 교통부 차관 이랬던 분인데, 아무튼 지금은 유흥수 상임 고문이 이순신 관련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 고문단 저희 명단 보면 제일 젊은 분이 누구냐면은 그 김무성 대표님이에요. 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안 갔던 것 안 같은데. 오셨죠. 네. 그러니까 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저 분위기에 낄 수가 없죠.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 원로 중에서 김무성 대표만큼 때로는 제 관점을 봤을 때는 너무 강한 보수 성향을 띠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의외로 그분은 개인 걱정보다 보수 걱정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디 가서 자기 공천단을 떼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던지고 나간 적은 꽤 많아요. 예. 예전에 박근혜 대선 끝나고도 편지 한 장 써붙인 다음에 본인은 그만하겠다 이렇게 나가시고 나중에 재보궐로 들어오셨거든요. 예. 근데 저런 분이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는 분인데, 요즘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나가지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준전 신당 같이 합니까? 김무성 대표는 저한테도 좀 섭한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제가 당대표 될 때, 전당대회 때 그때 김무성 대표가 준석이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축혀 올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가 봤을 때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근데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저하고는 참 김무성 전 대표는 막역한데 예. 저하고 원내대표를 같이 했고 또 저분은 상도동계고 나는 김대중 동교동계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정치 예능에도 같이 출연하셨고. 그렇죠. 네. 대단히 훌륭해요. 그때 당시 가 정치 마지막 살아 있었다 네. 하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이면서 늘 저한테 져줬어요. 그러면서 실리를 가져가고 야당한테 명분을 주는 정치를 아는 사람인데 예. 저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출마를 네, 생각하고 계신 것 하겠다고 같아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다시 네. 우리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고요. 맞았고요. 네. 맞았죠. 네. 제가 말하면 맞다니까요. 공관위원장 누가 됩니까? 공관위원장은 저는 어쩐지 인요한 위원장을 시킬 것 같은데 네, 지난 회에서도 인요한 위원장. 예, 그런데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인요한 위원장을 시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확정입니다. 김병준. 네. 네. 김경준이 김병준 전 총리. 김병준. 네. 그분도
김병준 확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김병준 위원장을 갈 텐데 저는 이거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긴밀하셨던 사이라고 한다음에 넘어오신다부터 10년째 이제 애매하게 이제 계속 보수 진영에 계시면서 뭐 자꾸 중책을 하십니다. 뭐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총리도 제안 받으시고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정경련 회장도 얼마 전에 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최근까지 했죠. 본인은 세종시 선거 나가가지고 뭐 떨어지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 진영에서 막연하게 이제 진영 통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DJ 모시던 분이나 아니면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분들을 자꾸 끌고 와가지고 뭘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지형상 안 좋은 게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자괴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넘어간 사람. 배신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형이 안 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좁은 인재풀을 또다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보시면은 엑스포 때도 보면 장성민 기획관에게 사실상 포획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요. 저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진영을 넘어오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그 본인에게 기회를 부여준 사람에게 맞춰갈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물론 대통령 당신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하시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공관위원장은 엄청난 정무 조정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 내가 공천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가가지고 공관위원장을 주먹을 한 대 치고 싶은데 아 이게 우리 진영의 대선배니까 뭐 이분을 생각해서 하는데 이런 게 수없이 등장하는 곳이 공관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런 상황 이렇게 가면은.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그렇죠.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결정하니까 예. 거기서 결정돼야 이제 지도부에. 비대위 예.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서 수사하듯 예. 대통령의 부단한 아무도 모르게 네. 대화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공관위원장이 잘못됐을 때 거기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예. 이게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김병준은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능성은 그거는 잘 있다. 맞춰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잘 맞춰갈 것이다. 저는 용산의 그렇게 뜻에 봐요. 잘 맞춰갈 이제 것이다. 뭘 하나 비례대표 같은 걸 주겠죠. 예. 정치인 한동훈을 위해서는 기회일까? 뭐 여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을 잘할까? 이것과 무관하게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이 비대위원장 이력이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비대위원장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임명진 목사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장 한번 하시고 이렇게 정치를 경험하시고 빠지신 경우 있어도 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는 경로를 비대위원장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예.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이제 박근혜, 예. 김종인. 김종인. 네. 그리고 전권을 이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소위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5천만 국민의 표준말을 쓰겠다 했는데 서초동 사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분이 네. 아무리 검사 형통한다 하지만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민주당이나 야당이 볼 때처럼 윤석열 아바타, 네. 후계자, 동생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버랩되는데 네. 국민들이 제2 검찰공화국을 바라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번 영화 서울범도 굉장한 영향을 주지만은 1월 10일에 개봉되는 기리회에서 김대중 네. 이것도 제 시사에서 보면은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데 DJ의 인생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독이 예. 87학번이래요. 그런데 그 아주 잘 풀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렇고 거기에 또 이준석 신당 창당하죠. 김건희 특검 이 난방같이 얽혀 있는데 검사 출신 검사 형통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제가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모 당내 인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 한동훈 장관이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만은 그거 그 역제안이라고 아마 할 것 같다. 그래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대신 수정안으로 특검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자. 예. 표결을 늦추는 게 아니라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자. 정쟁이니까. 라고 이 작전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사정정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사정정국 풀악셀 밟고 자기들 수사하려고 할 때는 정쟁을 유발하니까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뭐 같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장회가 처음으로 한다는 그거에 대한 멋있는 얘기가 정쟁을 유발하니까 특검은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나올 질문이 사정정국으로 민주당이 하는 건 뭐냐는데 이거 하나 예상 못하고 지금 이 불길로 달려드는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은 얘기를 네.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 선언, 네, 네. 노태우 후보의 직선제선언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은 받되 뭐 어떤 또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사전에 사과로 중전 나가게 패소인 시키듯이. 예, 그렇죠. 뭐 제2의 장희빈처럼 나가게 하는 그러면 그 눈물 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것을 연출해서 국민 감성을 자극한다라고 예.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같은 것을 써먹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훨씬 현명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준석 대표가 차마 저는 얘기를 못한 걸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도 하지 말고 민주당 하지 마라. 예. 그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합의가 안 되기도 하겠죠. 그것은 아니, 합의하면 야합이죠. 예. 그거는. 그거는 야합도 야합. 진짜 큰일 나는 얘기죠. 네. 이게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예. 그럼 모든 국민들의 죄, 범죄 수사를 다 선거끌 때까지 안 해야죠. 예. 재판도 안 하고. 일부 보수 언론, 보수라고 이제 지칭되는 이제 신문들이 뭐 김건희 여사를 사과로 내보내고 특검법은 총선 이후로 하고 이른바 코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본인 생각인지 조율된 생각인지 어제 이제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뭐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그런데 저 논리대로라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자체도 그럼 특정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다 볼 수도 있어요. 왜냐? 3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요. 3월 네. 31일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됩니다. 5월 9일 대선이었습니다. 그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수사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정반대 생각을 할 줄 알았거든요. 수사라는 거는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무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가 소위 말하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의 입장이었어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대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일정이거든요. 3월 31일에 박 대통령 감옥 네. 들어가시고 5월 9일 날 대선이고 계속 박 대통령 수사받는 거 나오고 그럼 대선에 영향 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특검팀의 일원으로서 모순입니다. 저거는. 아무리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지만은 국민의 70여 %가 김건희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분이 비대위원장을 해서 정치 일선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국민을 저렇게 무시하는 악법? 이것도 문제지만은 자, 몰카 보세요. 네. 이게 몰카 공작? 만약에 몰카에 유해 물질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신변 이상이 있었다 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 이런 것을 저렇게 억지 소리로 하고 건방진 소리로 하고 파렴치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런 것 때문에 예. 저분이 비대위원장 되는 것을 민주당에는 웰컴 투 동막골 할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그 몰카도 전 이렇게 보는 게 JTBC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태블릿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럼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게 뭐였냐면은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하던 찰나에 소위 의상실이라는 곳에 몰카를 숨겨놓고 그 이영선 행정관이 그 핸드폰 닦아서 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사인이 무슨 저렇게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거야 이러면서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그게 몰카였다고 누가 지적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상실 몰카가 얼마나 그 전국에서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예. 물론 그거는 보수 언론 쪽에서 나왔지만은 TV조선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그때는 옳았으나 지금은 틀리다가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어떤 증거에 대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범죄는 판단을 내릴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그물코를 좁혀가지고 수사했으면은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그게 법조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이라는 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지금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되고 있죠. 저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보면은 그때 국민의힘이 동의했으면 그때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에도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이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땡겨서 지금 아예 처리를 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기회도 몇 달 동안 있었고요. 제가 자기들이 안 한 거예요. 네. 아니 만약에 검찰 수사를 진행해서 의혹이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특검할 필요 없죠. 예. 자기들이 그렇죠.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저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이 토론을 달아서 야당 다수당을 저렇게 비판하면은 저것도 상권 분립 위반 아니죠. 그건 장관이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금도를 넘은 거예요. 네. 그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임박해 있고 이미 이제 법안이 나와서 상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22일 이후에는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법안에 대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물론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악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게 이제 정치적 발언이죠. 그런 걸 하지 장관은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장관은 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국민 세금 써가면서 선거운동하는데 그게 내 돈이라니까요. 네. 왜 내 돈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저런 건방진 얘기를 할 수 예. 있습니까? 질문을 드린 제가 좀 뻘쭘해집니다. 그 명품백 그 몰카 공작이라는 인식 이와 관련해서는 발언 하나를 좀 더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해 놨는데 예. 수사 대상이 상당히 좀 넓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A 사건을 범한 자들이 범한 불법 행위. 그거 엄청나게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명품 가방 수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농후하잖아요. 네. 그게 여기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네요. 그 정확한 건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발의를 정의당이 했으니까요. 예, 이 명품백 몰카 이 이제 뭐 공작이라고 한 장관은 얘기합니다만 특검이 가동되면 여기 수사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특검법이 활용돼서 안 된다 봅니다. 만약에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범한 모든 범죄 행위 이렇게 되는 순간 김건희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찰청이 따로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특검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고 물론 그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뭐 태블릿 PC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재단에 다 뻗어나가가지고 포괄적 수사가 됐지만은 저는 별도 특검법들이 이럴 때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이번엔 도이치모터스와 이런 생각까지 해요. 도이치모터스의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증권사 사람도 나올 테고 뭐 돈 빌려준 사람도 나올 테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 관계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뭐 사실 은행 거래라는 거는 비슷한 사람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 사람과 인류엔 다른 범죄가 나올 수 있다. 금전 관련해서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수사 가능하다. 예를 들어 뭐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온다 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김건희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도한 법 해석일 수 법의 있다.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이런 건 별도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모르겠으나 그건 별도의 패스트트랙 잘 밟아야 될 겁니다. 그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총장한테 늘 법사위에서 별건 수사하지 마라. 예.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도 전당대에서 돈 쓰던 걸 조사하다가 예. 거기에서 목사연 연구소 네. 그 돈이 들어온 것이 그걸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건 별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옳은 일이지 네. 모든 범죄를 다 턴다고 하면은 그건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적 법정신이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필요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그렇죠. 발의하면 네.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별도의 특검법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써요. 특별검사는 진짜 특별검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민주당이 의회 권력이 있다 해도 절차에 안 맞는 특검을 남발하게 되면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이 싸우는 그런 국면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그것이 미진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예. 저는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많은 국민들은 그 수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몰카 범죄자들 결론 나면은 그럼 국민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여론이 생길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수사를 이렇게 하랬더니 이렇게 막 거꾸로 하냐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럴 때 나오는 게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누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그 잘못한 수사가 있을 때 특검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지 특검의 예. 상설화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얘기를 쭉 해왔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화법. 이 뭐 정치인의 화법이 개성적일 수 있죠. 다 개성이 있고 있기 마련인데 유독 뭐 빈정거린다, 깐족거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영상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고 두 분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박 원장님이 지리자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설이 매우 강력하게 나오는 법무부 장관이 상임위에 출석했을 때 거취를 물었다. 근데 저렇게 답했다. 그냥 웃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7분 내에 네. 질의응답을 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그 시간 오버가 돼도 거기는 마이크가 켜져요. 네. 그렇지만은 의원은 꺼지기 때문에 흔히 중단되지만은 저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왜 팀플레이를 못하느냐. 예. 김영배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렇게 답변했으면
그 다음 의원이 그걸 추궁해 줘야 돼.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저게? 국민의힘은 뭐 영상에는 없습니다만 야유를 보내서 네. 한동훈 장관을 응원했어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팀 플레이를 안 하냐 이거죠. 예. 저는 제가 방송 나가서도 발언 많이 하고 하면서 피장파장하는 순간 전 졌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한테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제가 굳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이재명은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혹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저는 되게 부끄러워해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지적당했을 때 제가 나름의 논리로 그걸 해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재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건 방어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사람이 그것에 너무 맛을 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저건 다르게 방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은요라는 걸 뒤에 마지막에 취임새처럼 넣어줘야지만이 본인을 지지하는 아주 오른쪽에 계신 유튜브로 어딘가 보고 계실 어르신들이 야 이재명이 이게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재명이 나와야지만이 꼭 그 한국인은 국을 마셔야지 밥 먹은 것처럼 이재명이 나와야지만 식사가 아침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예. 너무 거기에 적응하셨어요 지금. 저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됐든 네. 내가 수십 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관, 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또는 국회외에서 금도가 있는 거예요. 저건 정치인도 저렇게 얘기를 못하고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도 저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당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많은 법사위에서 그걸 하나를 못 해보냐. 예. 전 그게 아니 내가 옛날 얘기지만 우리 박영선, 이춘석, 우은균 넷이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다 이겼다니까요. 원내대표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네.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게 저게 바로 이어서 공격해주고 하면은 말을 못하죠. 잘못했을 때 상대가 잘못했을 때.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저거 오늘 준비하신 자료 영상 외에도 제 이름도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예. 이준석 대표가 특검 관련해 가지고 그 수사 시점을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만은 그건 이준석이 직접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답하셨더라고요. 근데 누가 아침 라디오 가서 발언하고 정치인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가서 기자들이 입장 물어보는 인용 그런 취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통상적인 기법이거든요. 예. 오늘 이준석이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저도 많이 받아봤고 모든 사람이 받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이준석이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황당하고 자기 중심적인 아니, 사고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럴 것이다 예측했고 그 생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어보는 건데 아니 왜 그렇게 반응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 뭐 일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 같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됐는데. 그냥 예를 들어 저는 재능이 굉장히 있는 분이라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밝은 세상을 위해 쓰이냐 어두운 세상을 위해 쓰이냐 이거 이제 가름이라 봤는데 제발 밝은 세상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려스럽다. 그러나 우려스럽다. 아니 첫 단추는 되게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밝고 어두운 거 둘째치고 약간 그 농구할 때 반칙된 테크니컬 파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테크니컬 파울 같은 약간 느낌이라 가지고 기자들이 다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사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을 텐데 국회에서 보통 당대표가 백브리핑을 한 장소는 저기가 아닙니다. 예. 저기는 국빈이나 외빈이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계단을 올라오면서 본회의장 위로 계단을 올라오면서 거기 서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저기에 설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저것부터 그림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당대표는 자기 대표실 앞이나 이런 데서 백브리핑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기자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다는 건 사전 공지를 한 거거든요. 여기 앞에 서서 백브리핑 받을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세요. 장소도 잘못 골랐고요. 그리고 저기에 그러면은 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여당팀 기자들입니다. 예. 정치부 여당팀 여당 취재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인데 거기다 넣고 민주당에서 당신들 질문 사주받았냐고 하는 거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 뭐 코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자들한테 연락 되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들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예, 놀랐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는 그 음성은 담기지 않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많이 기자들 많이 오셨네요. 네, 이제 질문하세요. 예, 어떻게 들으면 많이들 모였구나. 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언을 이렇게 거침없습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네. 자, 주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더 큰 전쟁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월 27일에는 탈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28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뭐 국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 된다는 거 예, 아닙니까? 물론 됩니다. 네. 아니, 제가 먼저 하나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제가 요즘 네. 가장 많이 기자들로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방송에 나가면 물어보는 게 진짜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느냐. 절대 자기들이 볼 때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품에 다시 안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장을 지져도 네. 안 간다. 신당 창당한다. 그런데 저렇게 사실상 탈당 선언했으면 갈 리는 없네요. 탑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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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력으로 탑스파이. 근데 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봤을 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선거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수가 만약에 뭐 이준석이 지휘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작전 쓰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기고 지는 거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럴 마음이 안 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러면 네. 유승민 네. 전 의원도 함께 탈당하십니까? 그날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언젠가는 함께 간다. 저는 그것까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7일로 이제 탈당 시점을 잡은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니 마음이 정했으면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가 예고한 27일에 한 달 전쯤부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먼저 치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이 설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보부상들이 이제 하나씩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장이 안 섰을 때 나 혼자 장에 가가지고 좌판 펼쳐봐야 손님도 안 오고 다른 보부상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장이 펼쳐진 시점은 12월 말 1초, 1중순까지가 아마 장이 펼쳐질 거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탈당 시점을 예고한 것을 두고 지금 이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왜 결심했으면 나가지 왜 안 나가? 여기에 대한 이전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이래봬도 제가 신당은 2번 경험해봤습니다. 바른 정당과 새로운 모수당을 뭐 제 의지로 창당은 아니지만 그때는 경험해봤기 어떻습니까? 때문에 먼저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제가 해봤는데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탈당할 때 어떤 예. 경우에 또 다시 품에 돌아가지 마세요. 그 품으로.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네. 표정을 보면서 답을 듣기 네, 때문에 네. 탈당의 그 의지는 이미 굳어져 있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 신당으로 갈 것이다. 근데 계속 남는 의문은 하나 있어요. 네. 신당을 창당해서 이제 새가 형성이 되면 국민의힘을 뭐라고 할까요? 다시 접수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합당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접수인데 합당의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그런 정치적 판단하는 거는 워낙 그 뭐라 될까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덩어리가
한쪽이 더 커져가지고 흡수한다는 이런 결과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총선 다음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덩어리 이루어가지고 예를 들어 교섭단체 이상을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2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구의원, 시의원 단위까지 정책 저변을 넓힐 수 있냐. 그 다음 판은 대선이고요. 그 다음 목표는 저는 총선 끝난 다음에 만약 교섭단체 이상이면은 더 재밌는 게 새로운 판 짜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건데 왜 정계 개편에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는 관심사 바뀌다. 저는 네. 지금 제 목표는 교섭단체 이상으로 가가지고 충분한 정당의 어쨌든 그 규모 역량을 갖춘 다음에 네. 하고 싶었던 거 해야죠.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예상을 하셨어요. 네. 80석 네. 수준이라고. 이준석 신당은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장이 선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세력과의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다 그 5일장이라는 게 예고된 날짜가 있지만은 어떤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지를 봐야죠 이제. 네. 그 소위 말하는 보부상들이 어떤 물건을 들고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날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하나 어떤 물건이 나올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할 저는 거고요. 제 경험상 자꾸 이준석 신당은 영남 덩어리가 크잖아요. 예. 제가 안철수 신당 저랑 한때 호남은 30석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뭉쳐가지고 38석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커진다니까요. 저기는. 50석 이상으로 커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학살, 김건희 특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커져서 50석 내외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탈당할 때 27일 탈당할 때 당일 같이 탈당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같이 탈당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차 탈당을 할지 아니면은 그 동반 탈당을 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현역 않았다. 의원 현역 포함돼 의원 있어요.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점에 뭔가를 예고하면은 엄청난 취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비례의원이 미리 탈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 실질적인 의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미 정해진 건 있는데 제가 미리 예고하지 않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같이 탈당 안 하는 거죠? 제가 미리 답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들어갔는데 네. 김대중 총재께서 탈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대중 신당의 국민회의. 대변인을 맡았는데 저는 좀 의원들이 신당에 가려면 깨끗하게 가는 게 좋다. 네. 그 뭐 몇 개월 국회의원 더 하려고 이런 것은 좀 우리 정치 풍토에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걸 알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27일 날 공개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같이 탈당 안 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네. 접촉은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스무고개식으로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전에는 접촉을 안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답을 안 하신다고. 네. 김종인 대표가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언자로만 남습니까? 김정인 대표는 신당에서 뭐 당직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고요. 대신 원로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하고 특히 김종인 대표는 신당 그 내부보다는 제3지대 또는 신당을 하는 사람들 간의 거중 조정을 아마 하시는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중요한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신다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타 정치인하고 좀 달라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는데 민주당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거다 했는데 던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지만은 그분이 정치 일선에 서지는 않지만은 제3당
그러한 것의 갓파더 역할을 할 거다. 예. 그 뉴욕의 마피아들이 파이브 패밀리가 있는데 갓파더. 왜 하필 아니 저쪽이랍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에 비유하는데 왜 김종인 대표는 갓파더가 마피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 저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도저히 이순신이 아닌데 예.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비웃지.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갓파더는 좋은 거예요. 거중 조정자의 역할을 거중 한다. 조정자 역할을 하지 그분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준석 그게 맞죠? 신당 뭐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까요? 박 원장님 전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또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스펙트럼이 넓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들이라 그런 이념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더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 네. 전 의원은 굉장히 보수. 제가 볼 때는 거의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모르죠.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들었을 거고 뭔가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치 환경이 바뀌면 정치는 거기에 따라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하나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대선까지의 입지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을 치르기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다 내가 무슨 뭐 가서 지역구에서 한석 뺏어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매력적이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갖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 MBC에 가서 네, 유승민 의원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 대표하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얘기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 끝난다.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예. 굉장히 강해요. 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변수는 사실상 소멸된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성격적으로도 신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태생적으로도 안 된다. 누가 부추겼을까요? 저는 알고 있지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아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너무들 숨기시는데. 이거. 아니. 그런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도 같이 네. 해라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님 미쳤어요? 박 원장님이 형님이라고 그럴 분이 민주당에 누가 있죠? 아무튼 그래요. 네. 인명사전을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미 그 개혁신당, 연합개혁신당을 하자고 개혁연합신당이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천호선 사무총장 중심의 그 사회민주당이 함께 하기로 했고 이것이 현재 야권의 한 그 신당 축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일단은 같이 할 파트너로는 안 보고 계시죠?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관심도 없는데 용해인 의원이 이준석과는 같이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흔히 있는 이준석 이름에 편승해서 같이 기사 내는 건가 그냥 싶었습니다. 일단 아닌 걸로 하고 예. 자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세를 합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을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세를 합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22일에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천호선 사회민주당이 정치 토크를 하는데 사회를 조국 전 장관이 본다고 해요. 이게 뭐 그냥 일회성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여기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건 아닌지. 글쎄요, 그 전에 예. 소위 분당의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제가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네. 조국 교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출마를 해라.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다음에 내가 추대를 하겠다. 예. 하자.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조국 교수가 당시 나는 정치 안 한다. 그러면서 노회찬 그 민노당 노선을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조국 장관이 기왕 국민에게 자기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예. 그 길은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정치 세력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너무 길이 좁다 이거죠. 예. 협소하다. 예. 조국 신당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전망하십니까? 없다 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로다. 예, 이게 조국 장관 신당이라고 하는 게 되려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네. 재판 일정이 지금 보면 선거 중에도 뭔가 발표될 수 있는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일정이 늦었거나 빨랐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정중앙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으러 다니면서 지금 여러 해 고생하느라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조국 장관도 본인이 천명은 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타이밍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조 장관이 본인 출마나 창당보다는 누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정치 세력을 후원 내지는 지지할 수 있을 그래서 것이다. 조국 장관의 그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권의 구도를 보면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지금 흩어졌다 모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고 전에는 뭐 정의당, 녹색당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다면 이것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방식으로 재정립이 되고 그리고 선거법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선거제도 준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이걸 고리로 민주당이 포함되는 큰 틀의 통합 비례정당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에 이제 각자 그것이 정의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뭐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신당이든 여기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통합 비례정당에 자기 정당도 있고 통합 비례정당에도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이른바 야권의 새로운 연대 이런 과정에서의 조국 신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저도 그 얘기는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예. 이랬을 때 이제 범진보 세력이 다 연합 공천 연합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되고 만약에 네. 현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범진보 세력의 연합체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선거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예측은 안 되고요. 근데 어차피 선거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당에서 연동형 간다 하더라도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비스무리한 걸 만들 거거든요. 네. 연합정당이라 해가지고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주자들은 그런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연합정당도 여론이 당내에서 안 좋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의 경험이 너무 기분 나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건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속 편하게 병립형을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이 가시화되면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냐면요. 어제도 이제 민주당 내 인사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한동훈 장관은 비례로 나온 거여서 나는 몰라요 이런데 비례로 나오면은 연동형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약간 관심을 갖기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연동형일 때는 위성정당에 가가지고 비대위원장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이 황교안 트랩에 걸리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그때 그래서 종로에 나가요. 그래서 종로에 나가가지고 자기 선거 때문에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선거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든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럼 비례 안 나가고 지역구 선택하면은 강남 갑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1 모양 빠지고 2 그럼 민주당은 자신 있게 강남 갑에 센 사람 됩니다. 네. 이게 강남 갑이 원래
보수에 유리한 곳인데요. 민주당이 그래도 맞춤형 후보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 김성곤 의원 같은 분이 원래 계속 나왔어요. 근데 김성곤 의원님도 한 40%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네. 점잖은 스타일의 보수도 좋아할 만한 분을 냈을 때는 뭐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지만은 나가기 애매하고 여기에 약간 변수로 신당이 강남갑에 내는 순간 표는 갈리는 거죠. 꼬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권표가 갈릴 수 있는 지금 여권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거 지휘고 뭐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변수가 이제 민주당이 그 자신감을 내느냐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영남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연동형이냐 아니면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냐 이거 논의의 새로운 고려 포인트가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변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원래 장관 그만둔 시점을 뒤로 빼놨잖아요. 혼자. 예.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 보기에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개됐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마 정도만 안 하면은 대표직은 유지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 같은 거 투입하고 그러면 최대한 시점 늦춰가지고 선거법 결정된 다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였을 텐데 지금 먼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넣고 그다음에 선거법 결정하라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밌는 변수가 생긴 거죠. 꽃놀이패일 수 있어요. 네.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꺼려하는 이유가 여러 다른 소수 정당에 뭐라 할까요? 원치 않은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뭐 민주당 규모를 더 키우고 싶겠다는 뭐 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손발 묶는 기능이 오히려 연동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기능만 봤을 때는 확실히 유리하고요. 왜냐면 황교안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네. 황교안 대표 진짜 그때 비례로 나가려면 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당을 버립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고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준연동형이라도 거대 정당이 일부의 비례 의석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경과 규정이었고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전부 다 연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50% 연동이.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제로입니다. 제로죠.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1년 반 전부터 황교안 대표랑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얘기했는데 모든 면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만약 비대위원장 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 선대위원장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을 투입하는 순간 그대로 트랩입니다. 네. 이 방송은 듣고 최종 수락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병립형 회귀하냐 아니면은 욕을 먹더라도 위성정당과 비슷할 수 있는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동형을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을 할 것인가? 어느 쪽이 욕을 덜 먹을까요? 민주당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그 연합공천 하는 것도 좋고 네. 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네. 10석, 5석까지 구라파처럼 내리자.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소수 의석들도 국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 보면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요. 근데 아까 한동훈 장관의 고민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병립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개양 출마냐 아니면 뭐 비례 출마냐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개양 출마는 본인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궐선거 할 때 윤영선이라는 지역 밀착형이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한테 꽤 따라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막 상대당의 당대표 이준석이 와서 맨날 자기 지역구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는 뭐 좋게 한 5%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은 안심할 수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사실 그 지방선거랑 같이 치렀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국 지원 유세를 거의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속편하게 비례를 하고 선거는 신경 끄고 싶다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잘 되고 안 되고 이제 본인이 그게 안 되면 본인도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원희룡 장관은 지금 뭐라도 공을 세우기 해가지고 진짜 이재명 대표 스토킹할 기세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 개양이 아니면은 사실
수도권에서 더 편한 곳은 많지 않거든요. 예, 명분도 없고. 예. 아니 원희룡 장관이 개항으로 온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도망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원희룡 장관의 그 입장 때문에라도 비례의 옵션은 약해졌다. 그렇죠. 네. 네, 오늘 토론을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디톡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안 하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와. 한 점씩들 드시죠. 예.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피자빵 비슷한 거 아닌가? 그 파리에서 지금 그 대통령이 영국 거쳐서 이제 파리 들렸다 왔잖아요. 네덜란드 가기 전에 파리에서 폭탄주를 마셨다 재벌 총수들하고 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폭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뭐 재벌 총수가 업혀 나갔다, 뭐 구토를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이제 설로는 돌아다니던데 우리 탑스파이시니까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저도 술을 먹는 사람으로 예. 한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면 예. 그냥 재벌 회장들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냐 이거지. 예. 난 그거 알아볼 생각도 안 했죠. 알아볼 생각도 안 하셨다. 들으신 거 있나요? 들은 거 없어요. 근데 우선 이런 생각이에요. 대통령은 어디를 가시나 24시간 국정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파리면은요 시차가 한 6-7시간 나나요? 그쯤 되면은 한 8시간 시차 날 텐데 그러면은 술 드실 시간이 국내는 업무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아마 경제부처나 이런 데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이런 상황 내려서입니다. 계속 어차피 전산 보고 되니까요. 대통령께서 물론 오랜만에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셔가지고 편하게 또 기업인들과 자리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제가 미국 출장 갔을 때 그랬어요. 제가 미국 출장 갔을 때 이제 당 대표로 출장 갔을 때 카톡으로 계속 당부해가지고 막 뭐 대표님 이건 뭐 대선 준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답변하고 내가 밤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시차가 뒤바뀌면 오히려 힘듭니다. 밤에. 그러니까 정상 외교하러 외국에 나가면은 대통령이 더 어렵다는 게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차가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당 대표에게도 계속 뭐 시도당에서 보고 오고 하는 게 많은데 대통령이면 뭔 말 많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표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현수막 시안 나왔습니다.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제가 그날 바로 즉석에 답 안 해주면은 하루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만취를 하실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건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뭐 지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가 처음 나간 게 미국의 이제 심야였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한참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에서는 이미 터졌는데 시차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뭘 하셨는지 보고는 됐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모호합니다. 아무튼 폭탄주 파티의 진실은 두 분은 모르시는 걸로. 네.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얘기하기도 싫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잔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재벌 회장들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떡볶이 먹방 때문에 더 국민들께서 걱정이 커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중 총수 일가 중에 일부는 현재 지금 재산 분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 회장 아니요. 말고도 회장도 LG도 그렇고. LG도 맞습니다. 네, LG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승계구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재산 분쟁들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물론 뭐 현재 액팅 프레지던트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장이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재벌 중에 벌써부터 누가 대통령 갖고 아니다가 리스크가 돌아요 정관계에.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보기 좋진 않거든요. 재벌 대할 때도 진짜 현안을 가지고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다 이제 뭐 나쁘지 않게 보겠지만은
술로 친목을 다지는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술상무 끼고 가가지고 술 다 취해가지고 이제 그럼 하기로 하자 으쌰 이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선진화되고 있는 건데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 재벌과 기업인과 정치인의 만남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본래 그렇게 검찰의 문화가 어떤 지청 뭐 어디 가면은 지방 가더라도 검사 새끼 검사는 식사 당번이야. 예. 이게 언론사에도 이 폭탄주 문화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뭐 10명, 20명 단체로 모여서 선배가 잔들면은 다 같이 채워서 한꺼번에 술 마시고 그게 제가 한참 기자 생활할 때도 기자 사회랑 검찰 사회가 거의 비슷한 문화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기자 사회는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몇몇 이제 3, 4, 5 먹는 문화인데 검찰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당시에는 그게 왜냐면 기자들은 자기 돈으로 먹으라니까 이제 안 먹기 시작하는 거고. 폭탄주는 검찰은 특활비가 있고 그만 안 했습니다 저는. 폭탄주는 같이 마시고 같이 죽자.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무조건 다 마시잖아요. 예. 지금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네. 그런 문화가 돼 있죠. 예.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언론인들과 간담회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언론인들이 소위 옛날에 안 좋았던 무슨 막 용돈 받고 막 이랬던 일부 안 좋은 언론인들이 있었던 문화는 많이 근절되어 가거든요. 솔직히. 아니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거의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밥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뭐 기사 어떻게 이런 문화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 느끼고 대한민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 하나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상층부의 저런 거는 예, 그런데 나는 말이죠. 1년에 서울의범, 기류의 김대중 이런 게 보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이게 뭐 제가 어줍지 않은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쭉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 올라가다가 잠깐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고 퇴행했다가 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일시적인 퇴행이 있더라도 우리 두 분 정치인들 같은 분들이 많아서 이 퇴행을 극복하고 진일보 시켜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예. 제가 제 신상과 관련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톡스 진행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어디로 가세요? 제 개인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개인사 내 말할 수 없다 하면 넘어가네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무튼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보건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웠는데 거기에도 조금이나마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일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정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부응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 디톡스로 떠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결정하셨나요? 다음 주가 탈당하는 날이니까요. 예. 그럼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시죠. 저한테는 심각한 날인데 그날 그거 하고 와가지고 제가 방송하고 있긴 좀 애매하고 첫째로 두 번째로 저는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1막은 노정면 앵커가 만들어낸 거니까 저는 1막에서 같이 빠져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둘이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의심사겠네요 사람들한테. 이 두 스타분이 빠진다고 하면은 엑스트라로 옆에서 있었던 박지원은 앞톡스로 가는 거야?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방송 끝난 다음에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치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보고 파워.